자, 이제 그 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자본 예산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자본 예산이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자본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고, 투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한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차이가 뭔지, 실제 기업들이 이용하는 투자안의 평가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본 예산이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예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자금의 사용 계획을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예산 앞에 자본이라는 이 글씨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예산이라고 하면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좀 더 장기적인 효과, 투자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하고, 그러니까 투자의 결과가 투자 효과가 장기적이다. 예산은 예산인데 자본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 잘못된 잘못된 투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투자의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투자의 그 여파로 인해서 기업이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내산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 예산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과 자금 조달 계획, 미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는 경영 전략하고 자금 조달, 이제 그 큰 금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런 문제, 그다음 미래 상황에 대한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의 결과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미래 상황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요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의 자금 수요와 투자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자금 수급 계획. 자, 여기 또 자금 수급 계획이 또 나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수급 계획. 네 번째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취향의 변화, 국가 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계획성 있게 분석하여 투자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을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 취향의 변화도 이제 이 자본 예산을 자본을 투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투자한 금액이 어, 빨리 회수되느냐, 천천히 회수되느냐. 왜냐하면 요즘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굉장히 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 정책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수요와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소비자 취향의 변화도 수요와 관련이 되고 국가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정권이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본회사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회사는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치느냐? 우선 투자의 목적이 뭔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투자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A안, B안, C안, D안 4개 또는 5개 해서 각각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안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각 투자안들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측정, 이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투자안을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A, B, C, D 각각의 안에 대해서 얼마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 것을 추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추정된 현금 흐름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된다. 이 경제성 평가는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는데요.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회수기간법이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이 있고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순현가법이 있고 순현가법이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이 4가지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내부 수익률을 IR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자본회사의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4개의 그 투자안 중에서 순현가법이 제일 우수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4번째 내부 수익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제성 평가가 끝이 나면 5번째 단계로 투자에 대한 결정과 실행 단계에 접어들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본예산의 과정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상 현금 흐름의 측정과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 목적을 설정하는 것부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목적을 설정할 때는 기업 내부와 외부의 투자 환경을 분석해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업이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감소시킬 것인가, 즉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킨다면 이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소시키면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투자안의 선정과 분류 방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독립적 투자안이 있고 종속적 투자안이 있고 그다음에 보완적 투자안이 있다. 여기서 이제 종속적 투자는 그 안에 상호배타적인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크게 투자안의 선정에서는 이 독립적 투자와 상호배타적 투자 이 2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자본 예산을 이제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큰 금액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유형별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독립적 투자라는 것은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다른 투자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투자안이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에 맞으면 모두 다 선택을 하는 것이 독립적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수기간법은 짧으면 짧을수록 우수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2년 이내에 모든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된다. 그러면 2년 안에 들어온다면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A, B, D가 C 빼고 D가 2년 내에 투자한 금액이 모두 회수가 된다. 그러면 2년이 기준이니까 그 2년 이내에 회수가 된다라면 A, B, D가 세 개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가할 때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평가. 기준만 되면 모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호배타적 투자는 1등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안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투자안이 채택이 되면 다른 투자안들이 자동적으로 기각되어 채택할 수 없는 경우를 상호배타적인 투자다. 자, 여기서 이제 배타적이라는 것은 밀쳐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만 딱 선택을 하고 가장 우수한 놈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D라는 이 투자안이 있는데 우선 이제 순현가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현가법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순현가가 원 단위로 금액으로 나타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0원이다, 900원이다, 500원이다, 1,200원이다, 뭐 이렇게 순현가가 나왔을 경우에 순현가가 가장 큰 1,200원인 D안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상호배타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배타적 투자, 독립적 투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법이죠. 경제성 분석 기법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네 가지의 경제성 분석 기법이 우수하고 이상적인 평가 방법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측정된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할 것. 두 번째는 적정 할인율을 사용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할 것. 세 번째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안의 선택이 가능할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의 평가 방법 중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순현가법, 이 순현가법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된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라라는 것은 뭐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기법들이 나머지 세 개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수기간법의 경우에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한 이후에 투자한 금액이 몇 년 만에 회수가 되느냐. 그래서 1, 2년 만에 회수가 된다. 그러면 2년이죠. 2년 만에 회수가 된다라고 했으면 회수 기간이 2년이 되는데 이 2년 이후에 3년 차부터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계적 이익률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의 경우에는 측정된 현금 흐름을 고려하거나 적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의 선택이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평가 방법이 조건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정 할인율을 사용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정 할인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6장인가요? 6장에서 배웠던 화폐의 시간 가치 그 개념을 사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이게 이상적인 평가 방법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의 가치를 통일시켜야 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 기업 가치 극대화와 관련되는 것은 주주나 경영자의 취향과 관계없이 최적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가 이상적인 평가 방법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네 가지 방법.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의 장점과 단점, 회계적 이익률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순현가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내부수익률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우수한 방법은 순현가법입니다. 이 순현가법이 가장 우수한 평가 방법이다. 근데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그 평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네 개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A, B, C, D 네 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개의 투자안 중에서 어떤 현금으로 어떤 투자안을 선택할 것지를 평가 방법에 의해서 방법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똑같이 1,500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차에 들어오는 금액이 150, 1350, 15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600 이렇게 이제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안은 이제 1, 2년 차에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3, 4, 5년도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죠. C안은 150부터 시작해서 쭉 300, 450, 600, 1875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네 투자안을 가지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VF는 우리가 앞에서 화폐의 시장 가치에서 배웠듯이 현가 요소죠. 현가 요소. 현재 가치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요소는 뭐냐? 이제 T년도 후에 어떤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할인율은 10%로 했을 때. 그래서 현가 요소를 바로 곱해주면 각각의 현금에 대해서 현가 요소를 곱해주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이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 또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는 이제 회수기간법입니다. 이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연 단위로 표시된다. 이 단위가 이제 요거는 몇 년 이렇게 나와요. 몇 년. 이게 이제 회수기간의 표시 방법입니다.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서 연 단위로 표시가 된다. 자, 의사결정 기준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어떤 투자안을 해야 될지 어떤 투자안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이 의사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 요거는 1등을 선택하는 거겠죠. 독립적인 투자는 요거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모두 다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호배타적인 투자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할수록 바람직한 투자안이므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것을 선택한다. 이게 회수기간법에 상호배타적인 투자는 하나만 선택한다 그랬죠. 가장 투자 금액이 모두 다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걸리는 기간. 이게 바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이 되겠습니다. 1등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1등만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기준 회수 기간보다 짧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수 기간이 2년이다. 2년 이내라고 하면 2년 이내에 들어오는 모든 투자안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회수기간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A, B, C, D 중에서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상호배타적인 방법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으면, 이게 이제 2년 이내에 바로 1,500만 원이 회수가 되죠. 최초의 투자금에 1,500만 원이 2년 후에 회수가 되는데 100% 회수가 되죠. 150만 원하고 1,350만 원이니까 2년 만에 100% 회수가 된다. 그래서 이게 1등이에요. 그래서 1등이 A안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회수기간 이후, 즉 3년차, 3, 4, 5년도에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회수기간만 계산을 하면 이게 1등인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다. 사실 요거 계산할 때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1,500만 원이 회수되는 시기 1차년도 150, 2차년도에 1,350. 이 엄밀하게 화폐의 시간 가치로 환산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500이 안 되겠죠. 그러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개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독립적인 투자안에 있어서 투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회수기간의 선정이 자의적이다.
마음대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수 기간이 2년이다, 뭐 3년이다. 3년, 2년이 기준이 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나름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2년 이내에 회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 3년 이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의 논리로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회수기간법 자체는 그 기간 선정이 마음대로이니까, 임의적이니까, 자의적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이 가는 유용성. 이 유용성이라는 것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매우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쉽다. 여러분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최초의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두 번째, 경영자에게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자, 이제 회수 기간을 통해서 빨리 회수되느냐, 천천히 회수되느냐, 이런 정보가 바로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되는 속도를 의미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이 이제 기업 부실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부와 위험을 들어준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진부화라는 것은 이제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진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패션 기업의 경우에는 옷을 만드는 어떤 그 제조 어떤 기계 옷 제조 기계의 경우에 또는 뭐 투자를 위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패션이 굉장히 빨리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해서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기간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